선불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남방의 중국 남쪽의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이 북쪽은 집단주의적이고 남쪽은 개인주의적이고 이 강남 쪽은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여기에 불성 사상과 반야 사상이 있어요. 불성 플러스 반야 사상이 유행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접목시킨 게 선불교의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왜 선불교가 중국 불교에 이렇게 주류로다가 올라오게 되느냐, 그거는 이거 이제 나중에 보면 되죠. 교회별점 분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 너무 이제 화엄종이나 천태종이나 이런 데서 내용이 어렵죠. 번잡하죠. 번잡하면 어느 순간 끊고 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투지폰이 삼성이나 이렇게 노키아에서 만들었던 투지폰이 어느 순간 점점 복잡해지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양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각도에서 해법을 찾게 되고 라고 하는 게 이제 선불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야 사상은 반야 공사상 실체가 없다. 현상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간단한 거예요. 마치 꿈과 같이 현상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실체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현존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작용으로서만 존재한다. 어떤 실체적인 불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으로서만 존재한다. 마치 꿈처럼 꿈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떤 흐름일 뿐인 거지, 그것에서 뭐가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또 접속을 하면 또 그게 이어지고 뭐 이런 건 없죠.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야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불성은 이거를 실체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인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실체적인 거, 그러니까 문제성을 걷어내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금이 있는데 보성론, 구경일승 보성론이나 불성론의 비유를 들면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데 그 금덩어리가 진흙 속에 떨어졌대. 진흙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갯벌 속에 얘가 이렇게 다 감겨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금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면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실체적 관점에서의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상태가 약간 문제성이 있지만 너에게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무한적인 작용 능력으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실체적인 것들을 네가 참선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서 딱 드러낼 수만 있으면 이것은 원래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원래 네 거였었고, 법화경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법화경에 보면 궁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법화 치료 중에. 그게 뭐냐면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요즘식으로 비유를 들면 그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있다가 가난한 친구였는데 같이 있다가 친구가 먹을 거 이렇게 좋은 걸 주니까 그 먹고 한 잔 하고 퍼질러져서 이제 잔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떠나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너가 쓰라고 친구를 안쓰러워 생각해서 그래서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옷에다가 이렇게 하나 꾸며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준 거야. 그래서 그걸 팔아서 쓰면 되는데 얘는 또 메롱이었다가 깨어나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개고생을 하면서 다니니까 나중에 친구가 만나니까 야, 네 옷에다가 내가 그거 다이아몬드 100억짜리 하나 박아줬는데 너 왜 그거 팔아서 안 썼어? 그거 팔았으면 끝인데 라고 얘기했다는. 그때 이제 친구가 뭐라 하는 게 있냐면 그냥 하는 쓸데없이 우리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들으세요.
나 옷 갈아입었어. 이러면 이제 경기 끝인데. 난 몰랐네. 옷 갈아입었잖아. 이러면 끝인데 그 친구는 이제 가난해서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설정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있는 그 보석, 다이아몬드든지 뭐 금이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해서 쓰기만 하면 그것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만 네가 환기해 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불교 말고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서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해탈이죠. 벗어내고 이것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런 것들은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타당한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늘날 이제 한국 불교에도 저런 식으로 이해하는, 실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불교적인 특수성도 사라지게 되고 오늘날 과학적인 것과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데서 시작해서 불완전성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에서도 원래 완전하게 신이 만들었는데 상태가 메롱이 돼서 원죄가 돼서 지금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이상세계가 있었고 대동세상과 같은 이상세계가 있었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비유를 들면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좀 뒤로 떨어지면서 인성이 나빠진 거야. 맹자식으로 말하면 우산의 비유. 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풍성한 나무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다 베어지면서 민웅산이 된 거지, 그것이 원래 산의 잘못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보고 본유설이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있었다. 완전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지. 웃기지도 않지. 그런 완전한 게 없었지. 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겠지. 당연히 인간이 발생했겠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완전성의 시작을 해? 태초에 시작할 수가 없지. 우주라고 하는 조건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발생한 거니까 거기에는 완전성이 존재할 수 없지. 그리고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양보하고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고 이러면 뒤통수 때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람이라도 먹고 이런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악한 동물이라니까요. 악한 동물. 단 문화적으로 그게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거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선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선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성공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내가 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의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희생이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집단의 이기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전에도 잠깐 들어드렸었는데, 환경 보호자들이 늘상 얘기할 때 지구가 힘들다. 지금 이제 재생 에너지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더 이상 지구가 견딜 수가 없대.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인간 문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는 얼마든지 견딥니다. 지구는 얼마든지 견디는 거고, 그건 지구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한 1도만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난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지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전 기능 자체를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폭주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는 어쩌네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구를 살리자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윤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지구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인간의 관점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더 오래 해먹기 위해서,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더 오래 해먹기 위해서 지구가 파괴돼도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 일생에 있어서
대다수의 기간은 그냥 끓는 마그마였었어요. 지구의 탄생이라는 게 조그만 행성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계속 등치를 키워간 거거든. 등치를 키워간 거거든. 하나씩 두드려 맞고 충돌하면서 내 몸이 커질 때마다 지구는 한 번씩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낸 기간이 지구의 역사에서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대부분이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체가 산 거는 지구 전체 기간에서 별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뭐 인류가 다 죽었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뭐 한 90%가 절단 났어요. 인류가 절단 나는 거지 지구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니까. 플라스틱을 버리면 뭐 문제가 됩니까? 지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구 자체에는. 그거가 똑같은 거지. 마치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뭔가를 대단하게 지구를 위해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잘 해먹자라고 말하는 이기심의 발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타성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도 또 다른 이기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관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성을 어떻게 해석하는 방식이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작용주의, 제가 이 작용주의에 꽂혀 있는 사람인데 저게 당나라 때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변화라는 그 자체, 그게 이제 불교의 전매 특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상, 무아, 공이라고 하는 건데 공은 이제 뒤에 붙는 거고 원래는 무상, 무아. 그건 사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모두 다 변화한다. 그 변화한다는 그 자체가 곧 불성이다. 변화 이꼬르 불성이다. 이 관점이 있는. 이렇게 돼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관점, 실체시 여겨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변화할 수가 없고 그냥 죽은 불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선이 돼요. 죽은 선이 돼요. 그래서 불성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더라. 하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런 변화 자체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단어가 불성이야. 라고 하는 관점. 그게 2번의 관점. 그리고 1번의 관점은 뭐냐면 불변화는 뭔가 모든 것은 변해도 불변하는 어떤 게 존재해 라고 말하는 관점. 이게 1번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전에 해드렸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 자체, 그 변화 자체를 우리가 한강이라고 한다. 그 외에 불변하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작용주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작용주의. 선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작용주의거든요. 이원론적 문화에서는 이건 정적이에요. 여기는 정적이고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고 말키려고 하고 이러는데 굳이 말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고 정지에 있는 듯이 보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티베트의 어떤 명상주의자야. 그래서 티베트 스님이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이고 명상을 한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가능하다고 치고 그걸 뭐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적게 움직이는 거지 바위처럼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숨도 쉴 거고 안에서 이것도 제가 세포들도 계속 살았다 죽었다 할 거고 계속 재생되고 이러지 않을까? 그냥 정지돼 있나? 모든 기능들이 정지돼 있으면 시체요. 그럼 미라지.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명상을 뭐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그 명산매에 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적게 움직일 뿐이지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주의는 100%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100%를 채울 수가 없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러한 변화 자체가 불성이다라고 하면 이 동적인 이 현상 자체가 곧 깨달음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일상생활의 움직임 자체가 다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이런 동적주의가 존재해야 그 동아시아 선불교만의 특징이라니까요. 예? 선불교만의 특징이라니까요. 이 작용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환기하지 못하면 절대 옥상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옥상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제외하고 사는 거 말고 그 위에 또 다른 명상이 존재해요라고 해서는 이걸 덮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게 야리한 복합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딸려가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거는 그러니까는 일상이 있고 그다음에 명상이라는 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뭐가 똑같은 거냐면 여행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휴가. 유럽 사람들 그 휴가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막 보름씩도 걔네는 뭐 휴가를 간다더라. 한 달짜리 휴가도 있다더라. 그게 걔네가 이원론적 사고를 해서 그래요. 이거는 일의 현상이고 이건 일의 세계고 이건 휴가의 세계예요. 그렇게 해서 뭐 재충전을 하고 온다는 운동 그거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일 자체가 휴가가 되는 일이 있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갈 수만 있으면 그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다면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건 휴가가 필요가 없죠. 그건 휴가가 필요가 없죠. 하루 종일이라도 해요. 세상에 그런 놈들도 있습니까? 게임하는 사람들 봐봐.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게임에 빠진 애를 봐봐. 그러면 그건 뭐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프로게이머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작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서 끊임없이 움직임 자체를 긍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것을 동 안에서 해소하는 거예요. 동 안에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적인 게 아니고 현상적인 겁니다. 화엄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있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사무의 법계. 사종법계에서 이무의 법계, 사무의 법계. 이게 일이라는 뜻이고 이건 이치적인 거거든요. 생각, 그다음 합리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그 다음에 사사무의 법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단계는 사사예요. 이무의 법계가 아니고 사사무예라는 거예요. 사사무예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는 일 위에서 그러니까는 행동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일상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이치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고. 중국은 이런 쪽으로다가 바뀌어 이게 핵심이 됩니다. 인도나 유럽은 이쪽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유럽에 가서 박물관에 가면 유럽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만족하기 때문에 의외로다가 저 유물하고 거리를 그렇게 크게 안 둔다.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면 꼭 만지려고 한다.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우리가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현상 자체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이치적으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걔네는 만족하고 우리는 만져봐야 만족을 해. 선에 보면 전체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작용일 뿐이다. 전체가 다 작용이다. 전체가 다 작용이다. 전체 작용이라는 말도 있고 작용시 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용이 곧 불성이다. 불성이 곧 작용인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용이라는 얘기는 변화라는 얘기예요. 선의 특징이 작용주의 그리고 동적이다. 움직임 중심. 그래서 선은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선은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일상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강입니다. 삶이 명상이 돼버리면 명상 아닌 게 없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직업하고 취미가 일치가 되면 세상에 취미 아닌 게 없죠. 직업이 사라지죠. 삶이 선이 되면 이 세상에 선 아닌 게 없지. 이게 100%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 수행.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선불교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선에서는 놀 때도 되고 일할 때도 되고 공부할 때도 되는 마법 같은 명상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론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면 이걸 이쪽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떨쳐내고 이걸 계속 얻으려고 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마음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오잖아. 마치 쿠페르니쿠스의 지동설처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면 바뀌는 모든 것은 없고 관점만 바뀌는 거야. 관점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수행이었던 거죠. 명상이었던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계속 모든 수행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명상과 관련해서 다 나오는 게 감정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속된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서 한 단계 더 높게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점잖아야 되고 수행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재미없어야 되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수행을 오래 하셔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재미없는 건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이론론 세계에서는 감정이 있는 것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감정이 이렇게 막 경랑처럼 이렇게 막 폭풍처럼 일어나는 거나 이게 마음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쳐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파도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마치 이렇게 쫙 마치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파도가 그렇게 쳐도 저것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파도를 없애서 잔잔함을 만들어야 깨달음이 아니고 그것이 물이다라고 하는 속성 자체로 이해하면 잔잔한 물이나 파도나 똑같네 라는 식으로 관점이 한 번만 바뀌게 되면 그게 도노거든. 도노.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자체가 긍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임재 스님의 그 얘기는 진짜 재밌다니까. 임재 스님이 전에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임재 스님이 당신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막 너무 슬피 우니까 제자들이 딴 사람 문상객들이 깨달은 사람도 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슬픈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건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저거는 윗바사나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멋스러움이라고나 할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사람, 이론론을 배경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수행론에서만 나오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관성으로다가 이렇게 관점이 환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학적 가치로 보는 겁니다. 미학적 가치.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이게 선의 최고 강점이에요 라고 정리한 게 누구냐? 접니다. 제가 선을 만약에 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특히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저거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젊은 사람들에게 딱 먹힐 수 있는. 그래서 미학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의 미학이라고 그게 바문가르텐이 하는 얘기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거고 마치 수학처럼 뭔가 답이 나오는 건데,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 싫은데 이유 없어. 그게 미학입니다. 왜 싫습니까? 그랬을 때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싫어. 그냥이 미학이에요. 싫은 걸 어떻게 해? 싫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안 겪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좀 뭐라 할까 좀 서로 싫어졌을 때, 그랬을 때 마음을 네가 바꿔서 좀 잘 살아봐. 그러니까 뭐 이혼하려고 하고 이럴 때 그렇게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살 날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마음이 안 맞으면 또 다른 식으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 약간 다릅니다.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왜? 미학적 사고를 하면 그렇게 돼요. 철학적 사고를 하면 안 깨는 게 옳다라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깨는 게 옳을 때도 있어.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비슷한 이야기라니까. 싫으면 그만둬. 우리는 직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누가 직장을 했더니 힘들어요. 뭐죠? 그게 네가 추구하는 것과 계속 너무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때려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에서는 생각보다 열려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게.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게 의미가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밥만 먹고 사냐라고 하는 그 문제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밥도 못 먹었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우선순위라면 지금은 자기 추구, 자기 구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게 대부분 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보면 별게 다 있거든. 인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저런 거를 굳이 돈 들여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프레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만화에 나오는 거를 뭐 옷을 사서 입고 저런 거 별 쓸모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사진 찍으려고 저 짓을 하고 있나? 돈을 들여가면서? 그건 합리적 판단. 하지만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면 그건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미학은 행복과 직결됩니다. 철학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 곧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전세 살다가 내 집을 샀어. 행복하죠. 하지만 그 행복이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그 행복은 뭉개집니다. 뭉개집니다. 단순히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게 만약에 행복이라면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행복하면 이거는 끝도 없는 또 다른 욕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말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특수성은 굉장히 멋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못 살리고 있어. 그리고 저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해요. 왜? 선불교에는 아주 특이한 문화가 있거든. 말을 하면 안 된대. 야, 이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오는 이 16자 구결이에요. 16자 구결. 교회 별전 교외에 그러니까는 교회에 그러니까는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 밖에서 따로 전했대. 따로 전했대.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전에 있었던 선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화엄 사상, 그 다음에 천태 앞에 그 앞에 천태 사상, 수나라 때 천태,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에 법상종, 육아 법상종, 그 다음에 화엄종 이런 건데 이런 게 되게 머리 복잡합니다.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따지고 나서 뭐 수행을 하고 하려니까 아유 그러다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별 영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내가 자주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자주 클릭하는 거는 교양적이고 다큐고 그다음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재밌고 약간 가십거리고 이런 걸 더 누르게 된다니까. 인간이면 다 그래. 인간이면 다 그래. 교양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구독만 눌러놓고 가끔 한 번씩 들어가.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만약에 교양이 잘 되면 KBS가 떡상했겠지.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벗어난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너무 복잡하면 그거를 다 이기고 나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무가치한 거야. 쓸모가 없어. 라고 해서 판을 바꿔버린다니까.
굳이 그들이 깔아놓은 판에 내가 전부 따라가서 내가 그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건 이거는 이 판 말고 다른 판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미나토가 유행하고 있었어. 미나토가 유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 룰로부터 반기를 펴는 또 다른 똑같은 화투놀이야. 그런데 새로운 판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 그게 고스톱이지. 판을 바꿔버리지. 진료가 바뀌었느냐? 바뀐 게 아니지. 내나 그거 가지고 이걸 하지. 똑같은 화투지. 그런데 게임 방식이 바뀐 거지. 게임 방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족벌이 나눠져 있고 광과 십자,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껄자까지 계급 차별적인 중세 귀족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미나토판에서 쪽수가 우선이 되는 근세 혹은 현대의 민주주의적인 걸로 바뀐 거죠. 무조건 쪽수만 많으면. 그리고 그 중에서 1등으로 떡상하는 게 뭐냐면 껄짝이었죠. 미나토에서 제일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스톱판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되게 재밌죠. 거기에는 두 종류. 이 미나토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분계급이 딱 정해져 있고 광, 그 다음에 십자, 오자, 꽝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게 피라미드처럼 개수도 더 희소성으로 다가가는 거고 그리고 같은 레벨끼리 이렇게 뭉치는 그룹이 만들어진 거 그게 청단홍단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귀족제 사회에서의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로 되면 무조건 쪽수만 많으면 되고 그 중에서도 뭐 좀 떨어지더라도 개떼같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잖아. 그게 꼭 타당하냐? 그래서 제가 늘상 그 민주주의의 오류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쪽수가 많은 게 곧 정당이냐? 정당한 거냐? 다수가 꼭 옳은 선택을 하느냐?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민중은 무죄하다. 전문가가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문가는 언제나 소수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나토판에서 고스톱판으로 바뀌듯이 그런 식으로 이 판을 이 천태 그 다음에 육아 법상종, 화엄종 이 판을 다 깨버리는 거죠. 이게 교회 별전. 새로운 뭔가 판이 또 있어. 경기 룰이 있어. 그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아. 너네는 다 구대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야, 그거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왜 저런 식의 말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공부라는 건 소용이 없는 거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원시인 된다. 그걸 원시인의 행복이라 하는 거예요. 무지의 행복이죠. 무지의 행복. 그 대신에 요런 너네 대신에 얘네를 다 천체종, 화엄종, 법상종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고 너네 판은 다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대신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한 방에 가리키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견성성불. 그 견불성이라고 여기서 성은 불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불성을 보면 곧 네가 붓다야. 네 마음만 있으면 너는 언제든지 붓다가 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앞에가 노키아나 삼성이 만든 투지폰이면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너에게 맞춰줄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여기에 복잡한 체계들이 있어요. 마치 예전에 삼성폰을 샀을 때 그 뒤에 이만한 사용 설명서가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사용 설명서가 들어오듯이 그러면 지가 그거를 다 보고 기능을 익혀야 되고 쓸 기능들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거였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껍질을 주는 거예요. 내용물을 파는 게 아니고 껍질을 주는 거야.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쓰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조합하는 거지. 네 중심으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투지폰 시대 때까지는 이게 만약에 애니콜이야. 그러면 똑같은 애니콜이었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TV는 다 똑같은 TV였고
냉장고는 다 똑같은 냉장고였어요. 근데 컴퓨터가 오면서부터는 사실은 달라졌거든요. 컴퓨터는 똑같은 컴퓨터를 줘도 불과 한 달만 지나면 같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왜? 사용자들이 사용 환경을 지가 설정을 해버리잖아. 자기가 만들어버린다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기종이라도 딱 보면 바탕에 깔려있는 어플이 다르죠. 이게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을 다 위에다가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놓잖아, 인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라고 하는 쪽으로 너네한테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너네 마음 없냐? 그 마음만 있으면 너는 곧 그것을 환기해서 묻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스티브 잡스가 진짜 그건 기가 막힌 마케팅이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핸드폰을 딱 사면 되게 재밌었죠. 설명서가 없이 그냥 알맹이 하나가 나왔지. 야, 물건을 샀는데 알맹이하고 충전기하고 이어폰하고 이런 것만 있지 설명서가 없어. 그건 일부러 마케팅 차원에서도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걸 거예요. 오늘날에도 간편 사용 설명서 이래서 얇은 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그건 충격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거는 저 같은 촌놈에게도 굉장한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도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폐 일원하고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걸 이제 16자라고 하는 건데 4, 4, 16이잖아요. 그냥 글자 수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교에서도 이런 16자를 씁니다. 서경 대우모의 인심도신장이라고 인심은 유의하고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지주의예요. 이건 주정주의고 인간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고, 이건 주지주의.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롭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위태롭고 도심, 그 마음 안에 진짜 깨끗한 뭔가 도심이 있는데 진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유미, 그건 희미하고 작은 거래. 그래서 오직 정미롭고 오직 한결 같으면 진실로 그렇게 해서 진실로 중을 잡아라. 중절을 잡아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길게 설명은 못 해드리겠는데, 이건 뭐 더 뒤에 안 할 거예요. 이건 불교적인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본따서 얘가 이걸 만든 건데, 이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원래 서경에 있는 구절이 아니고 찬입된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지그들이 넣었다, 위조시켰다. 그런데 이 윤직걸중이라는 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저 윤직걸중이 저걸 집안에다 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대.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대. 유교 배울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경에서 가장 핵심적 구절, 그럼 윤직걸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직걸중 딱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 중도, 그 적절성, 중절을 잡아라. 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게 미발지 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금성에 가보시면 거기에 중화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화전에 가면 이 윤직걸중이라는 글씨가 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딱 쓰여 있어요. 그게 걸륭제 글씨예요. 글씨 좋아.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자금성 안에 정대광명이라고 써 있는 글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순치제 글씨인데 거기에 이제 밀건법 했었던 그런 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윤직걸중은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걸어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유교에서 글 쓸 때는 윤직걸중을 생각보다 많이 써.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집안에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다더라. 유교적으로 그냥 약 파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기억해 들어봐보시라 라는 거고, 이게 유행을 하니까 이 16자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종의 16자 구결, 그 다음에 유교의 16자 구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더라 라는 정도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